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비 수업을 담당하게 된 정경주라고 합니다. 문학 A에서는 현대시를 공부하게 되겠고요. 문학 B에서는 고전시가를 여러분이 공부할 텐데요. 고전시가의 각 작품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고전시가 각 장르의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개별적인 작품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전시가의 각 장르의 흐름을 한번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등교하게 되면 프린트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갈래의 흐름과 역사적 갈래 그랬는데요. 서정 갈래의 역사적 갈래에는 고대가요, 향가, 민요, 한시, 고려 소교, 시조, 신체시, 현대시 등이 있다. 그런데요, 이 시간에는 고전시가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신체시와 현대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전시가 한번 한자로 써보시죠. 모니터상이라 잘 안 써지는데요. 고전시가죠. 고는 뭡니까? 지금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전이라는 건 뭐죠? 모범이라는 말입니다. 시, 그다음에 노래죠. 20세기 이후에는 시와 노래가 분리되었지만 19세기까지는 시인이 바로 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시가는 예전에 모범이 되는 시가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공무도화가, 황조가 등 현재 전해지는 고대가요는 서정갈래에 속한다. 여러분 고전시가 중에 먼저 고대가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대가요는요. 삼국시대까지 창작되었거든요. 향찰로 기록된 차자문학인 향가도 서정갈래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고대가요 말고 향가라는 장르도 있는데요. 이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었다. 물론 향찰로 기록되지 않은 향가들도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는데요. 향찰이라는 건 뭘까요? 한자의 음과 뜻으로 표기하는 법. 이게 향찰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독서라고 하죠. 독서가 뭡니까? 글을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글을 읽는다 이렇게 되죠. 우리말엔 목주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중국어는 서술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쓰되 우리말 어순으로 쓰는 것. 이게 바로 향찰이죠. 향찰로 기록된 차자문화. 여러분 차자라는 것은 뭘까요? 다른 나라의 글자를 빌려 쓴 이런 말이죠. 다른 나라의 글자를 빌려 쓰는 것. 이 향가는 4줄로 되어 있는 거, 8줄로 되어 있는 거, 10줄로 되어 있는 19체 향가 이런 게 있죠. 서정갈래에 해당한다. 기록됐으니까 향찰로 기록됐으니까 향가는 기록문학이죠. 그리고 한자를 아는 사람이 창작했으니까 지식인이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려, 화랑 이런 사람이 창작했거든요. 근데 고대 가요는 뭘까요? 기록문학이 아니라 구전문학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짧습니다. 짧다. 그 다음에 배경설화가 있다. 배경설화 속에 노래가 끼어 있는 거죠. 짧은 노래가. 그게 고대 가요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단적인 가요였는데 이것이 점차 개인적인 것으로 고대 가요가 변모하게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계속 봅시다. 또한 다음부터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오랫동안 굽이 전승되어 온 노래. 이게 뭘까요? 민요입니다. 대부분 서정갈래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요 중에
단순한 노동요가 있거든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요를 한번 반복하면 4줄이 될 거고, 4줄을 한번 반복하면 8줄이 될 거고, 거기에 두 줄을 창작해서 넣으면 19채 향가가 되겠죠. 이 민요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다른 말로 내용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식인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어느 시대가 더 안정된 시대고 어느 시대가 더 혼란한 시대였을까요? 고려 때에는 외침을 많이 받았고요.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등을 제외하고는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리듬 중에 3음보와 4음보 리듬이 있죠. 박자라고 해도 돼요. 이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될까요?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3음보 리듬이 더 불안하고 4음보 리듬이 더 안정되다. 그런 음악이 더 안정된 음악이다라고 볼 수 있죠. 왜? 4음보는 2+2로 나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불안정한 3음보 시가인 고려 소교와 경기체가가 유행했고, 안정된 조선시대에 안정된 운율인 리듬인 4음보 시가인 시조와 가사가 유행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 지식인은 주로 한문으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한시가 놓여 있는데, 그랬으니까 한시는 고려시대에도 창작되었고 조선시대에도 창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식인이 향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향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시는 서정시이다라고 했습니다. 서정시는, 여기서 말하는 서정시는 한시가 바로 서정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는 지배계층의 문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지배계층의 노래도 필요하겠죠. 이 피지배계층의 노래가 고려 소교입니다. 여기에 소교의 속자가 속인이라는 말입니다. 평민이라는 말, 피지배계층이라는 말이거든요. 고려 소교는 서경별국, 동동처럼 대부분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과 연 사이는 의미가,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뭔가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후렴구를 반복시킵니다. 또한 여음구를 반복하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후렴구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여음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 고려 중엽부터 조선 중엽까지 사대부들이 지었던 경기체가라는 장르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경기체가는 고려 소교로부터 온 겁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고려 소교는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고려 소교의 형식을 지배층이 베낀 겁니다. 카피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베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너무 속보이니까 경기체가는 고려 소교의 3음보 형식을 3음보와 4음보가 작품에 함께 나타나도록 이렇게 베낀 거죠. 또한 경기체가에도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누가 지었느냐? 사대부들이 지었습니다. 이 사대부들의 자부심, 프라이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작품에. 그 다음에 사대부들의 풍류, 자기 자랑이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고려시대의 경기체가가
불순한 문학이라고, 그런 면에서 불순한 문학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경기체가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류계층에 대체할 수 있는 문학 장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오게 된 게 시조입니다. 이 사음보 시가인 시조가 고려 말에 나오게 되는데요. 고려 말에 나온 시조하고 조선시대에 나온 시조의 주제가 다르겠죠. 고려 말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주제는 인생 무상, 슬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 이런 것을 주제로 한 작품이고요.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시조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문학사의 대표적인 서정갈래이다. 조선 후기에는 사설 시조가 유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양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전쟁을 겪다 보니까 양반이 별게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반의 문학인 시조에 평민들이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설시조는 피지배층이 짓게 되고요. 일상적 내용을 담게 됩니다. 이거 말고 조선시대에 나온 또 다른 장르가 있는데 이게 악장입니다. 악장은 조선 창업을 송축하는 내용이면 다 악장이에요. 송축이라는 것은 축하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창업이 정당하다, 조선의 정당성, 이런 것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궁궐에서만 노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봅시다. 시조는 지금도 여전히 창작, 향유되고 있다. 한편 가사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여기 가사라는 장르가 또 나왔습니다. 사음보 율격의 시가이지만 여러분, 사음보 연속체거든요. 뭐가요? 가사가요. 여러 갈래의 특성을 두루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갈래의 특성을 두루 지니고 있다는 말은요, 이것은 산문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산문적이란 말은 자유로운 특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가사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선시대의 사례부들이 할 말이 많은 거거든요. 자연 속의 풍류생활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 짧은 시조의 형식만으로는 할 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음보를 연속해서 계속 쓰는 거죠. 그러면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가사는 전기 가사하고 후기 가사로 나뉘게 됩니다. 전기 가사가 관념적이라고 하면 후기 가사는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념적이라는 말은 머릿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풍속화를 쓰더라도 사실적인 풍속화를 쓰는 거하고 사실적인 산수화를 쓰는 거하고 그림책에 있는 산수화, 중국의 그림책에 있는 인물, 이것을 그리는 거하고 다르겠죠. 이렇게 가사도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앙사라는 가사는 후기 가사인데요. 이 관념적인 성격과 사실적인 성격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잡가라는 장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앞에서 배운 이 가사 있지 않습니까? 가사에 평민들이 손을 대면 잡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에 손댄 것이 바로 잡가다. 그러니까 잡가는 사사조, 사음보, 이거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표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는요, 고조선에서 삼국시대 초기까지 이 노래가 고대가요인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정읍사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 고대가요는요,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속에 들어있는 작은 노래다. 이게 바로 고대가요다 그랬죠. 이것은 구전문학이고 짧다. 배경 설화가 있다. 처음에는 집단적인 노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개인적인 노래로 바뀌는 것이 바로 고대가요다. 이렇게 보았죠. 즉 집단적인 것, 우리의 이야기에서 나의 노래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향가라는 것은 구전문학이 아니라 이것은 기록문학이다 라고 했죠. 향찰로 기록된 차자문학이다 그랬습니다. 향찰이라는 것은 아까 한자의 음과 뜻으로 표기하는 법이다 라고 했죠. 차자문학, 차자는 다른 나라 글자를 빌려 쓰는 거다 라고 했죠. 그래서 기록문학이고 승려나 화랑이 창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줄로 되어 있는 것, 8줄, 10줄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 아래에 있는 이 민요 있잖아요. 민요 중에 노동요가 보통 2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반복하면 4줄이 되고 4줄을 한번 반복하면 8줄이 되고 2줄을 창작해서 넣으면 19체 향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문학교과서 162쪽에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는 향가가 실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봅시다. 민요는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오랫동안 굽이 전승되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입니다. 한시라는 것은 한문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 문학일까요? 중국의 한시를 들여와서 우리의 생활과 정서를 담았기 때문에 한시는 우리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지식인은 주로 한문으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하였는데 그 중심에 한시가 놓여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이제 창작되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창작되면서 향가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교과서 171쪽 하고요. 179쪽에 한시가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 소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시를 배웠죠. 한시라는 것은 지배계층의 노래였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피지배계층의 노래도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고려 소교다. 이 속이 속인을 뜻한다. 속인은 평민이다. 피지배계층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배계층의 노래, 그게 바로 고려 소교입니다. 이 고려 소교를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비난했는데요. 남녀 상열지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가사다 이 말이죠. 이렇게 비판받았고요. 서경별곡 동동처럼 그랬는데 문학교과서 168쪽에 서경별곡이 나오고요. 정서가라는 고려소교가 171쪽에 나옵니다. 대부분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의 뒤에 후렴구가 붙어 있다. 아까 했죠.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연과 연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분연체다 그랬는데
여러 개의 연이 서로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관성을 부여하려고 후렴구를 반복했는데 여음구도 반복했는데 후렴구는 의미가 있지만 여음구는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소교는 좋은 장점이 뭘까요? 일상적인 내용을 다뤘다. 내용으로 인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배층이 이 고려소교의 형식을 베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경기체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소교로부터 경기체가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똑같이 베끼는 것은 속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소교의 3음보 리듬에다가 4음보 리듬이 한 작품 안에 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경기체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고려 중엽부터 고려 경기체가는 조선 중엽까지 사대부들이 지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의 자부심, 즉 프라이드, 풍요, 자기 자랑이죠. 이런 것, 여러분 속을 잡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배층만의 문학이어서 경기체가는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교술성과 서정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여러분 교술성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필적이다 그랬습니다. 수필적이라는 말은 객관적 서술이다 이 말이고 서정성은 감정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갈래에 포함하기 어려운 갈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기체가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불순한 문학이라고 보아서 결국 경기체가는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겠죠. 경기체가를 잇는 상층 노래, 고민 끝에 나오게 된 게 시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5쪽 문학교과서에 보면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그리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그리고 사설시조인 나무도 돌도 바위 없은 매해라는 이러한 시조가 실려 있습니다. 고려 말에 성립되어 여러분 고려 말에는 아까 어떤 주제? 인생무상, 슬픔, 충절 이런 주제라고 했죠. 조선시대에는 시조의 주제가 다양하게 되었다.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기녀들에 의해서 이 시조가 크게 확산되었다 이 말이죠. 널리 확산되었다. 정형시가로 그랬는데 정형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의라는 말이죠. 시조는 3장6구라는 일정한 형태가 있죠. 우리 문학사의 대표적인 서정갈래다. 여러분 이거 말고 악장이라는 장르, 조선시대의 장르 하나 더 보았습니다. 악장은 뭐냐? 조선을 송축하는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송축은 축하하는 거죠. 조선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거면 모두 악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궁궐에서만 불렸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악장의 용비어천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요. 문학교과서 279쪽에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조선이 안정기로 들어서게 되니까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이제 자연을 못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연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글로 남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 것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겠죠.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시조의 형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을 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시조의 사음보를 계속 연속해서 쓰게 되면 가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보 율격의 시가 있지만 그랬죠. 여러분 음보라는 것은 토막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put 말이죠.
율격 그랬죠. 율이라고 해도 되고 율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보가 반복되면,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거를 율격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것, 그게 율인데요. 시가이지만 여러 갈래의 특성을 두루 지니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갈래에 넣기 어렵다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산문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산문적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특성을 갖고 있다. 가사가 그렇다는 거죠. 이 가사를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기 가사는 관념적이고 후기 가사는 사실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관념적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사실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적인 내용을 담은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림을 예를 들면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자연은, 산수는 바로 우리의 산수죠. 근데 정선 이전의 산수화는 중국의 그림책에 나오는 자연이란 말이죠. 관념적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가사도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양쪽에 끼인 것이 바로 누항사라는 후기 가사는 관념적이면서 사실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하면 이 가사가 형식에, 여기 보면요, 잡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잡가라는 것은 가사에 손을 대어서 나오게 된 게 잡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원래 사사조 사음보인데 이런 형식을 지키지 않고 이 가사에 이런 형식의 손을 대어서 잡가가 나오는 것인데, 잡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잡가의 내용은 세속적 쾌락주의다. 놀자 이런 말이죠. 이런 성격을 가진 잡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고전시가의 흐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막매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